시끄러운 할인마트의 저녁 공기가 서유진의 뺨에와 닿았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유제품 코너 앞에서 그녀는 꼼꼼하게 할인 스티커가 붙은 우유팩의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그녀의 옆에는 7살 난 딸 민서가 낡았지만 깨끗한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제잘거리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엔 계란말이 해줄 거야? 노란색 계란말이.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민서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줘야지. 대신 시금치도 먹어야 해. 민서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의 삶은 이렇게 소박하고 예측 가능했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민서와 매달 빠듯하게 맞춰야 하는 생활비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카트를 계산대 쪽으로 밀었다. 마트 안은 퇴근길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바로 그때 계산대 위에 설치된 여러 대의 TV 화면이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 화면으로 바뀌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마트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아그룹의 차기 CEO로 강지훈 현 부사장이 전격 임명되었습니다.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저 동명이인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계란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고 계란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유진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소리였다. TV 속 남자는 수십 개의 마이크에 둘러싸여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빈틈없이 올린 머리, 그리고 차가울 정도로 이지적인 눈빛. 태아그룹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그 남자는 분명 강지훈이었다. 7년 전 그녀가 임신 3개월이었을 때 미안하다, 내 길이 아니다라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의 남편. 엄마, 계란. 민서가 놀라 유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유진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화면 속의 남자는 그녀가 알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지훈은 낡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언젠가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들겠다며 눈을 빛내던 가난한 연구원이었다. 지금 저 남자는 완벽한 타인이었고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악몽이었다. 주변의 소음이 멀리 사라졌다. 계산원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트바퀴 구르는 소리. 모든 것이 물속에 잠긴 듯 아득했다. 유진의 눈에는 오직 TV 화면 속에서 당당하게 연설하는 강지훈의 모습만 보였다. 저 미소,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를 반하게 했던 저 미소가 지금은 재벌 총수의 가면이 되어 있었다. 저분 정말 멋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젊은 나이에 태아그룹 CEO라니 전설적이야. 그 말들이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꽂혔다. 전설. 그래, 그의 성공 신화는 전설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설은 그녀의 피와 눈물 그리고 도둑맞은 꿈을 제물로 삼아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선탑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숙여 깨진 계란을 줍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노른자와 흰자가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다. 차가운 마트 바닥의 냉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는 어떻게 저기에 있을 수 있는가? 그녀와 딸을 버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간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세상의 찬사를 받으며 서 있을 수 있는가? 고객님, 괜찮으세요? 마트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금 자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강지훈. 그 이름이 혀끝에서 독처럼 맴돌았다. 7년 동안 그녀는 그가 죽었거나 혹은 최소한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그것이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다. 그것도 아주 잘. 그녀가 할인마트에서 1,000원짜리 하나에 전전긍긍하는 동안 그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제국의 왕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계산을 서둘러 마쳤다. 깨진 계란값도 지불했다. 마트를 빠져나오는 길,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젖은 뺨을 스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서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울지 마. 계란은 내가 안 먹어도 돼.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민서를 끌어안았다. 작은 아이의 체온이 그녀에게 유일한 현실이었다. 아니야, 민서야, 엄마가 그냥 눈이 좀 아파서 그래. 그녀는 딸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다. 저 괴물 같은 남자로부터, 그리고 저 남자가 만든 이 부조리한 세상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유진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저 불빛 어딘가에 강지훈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TV 속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손목에 있던 시계. 그것은 몇 년 전 기념일에 그녀가 아르바이트비를 털어 선물했던 낡은 시계가 아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였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너무 순진해서 그의 야망과 잔인함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7년 전 그가 사라지던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기뻐하던 그녀에게 그는 싸늘하게 말했었다. 아이, 유진아,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며칠 뒤 그는 그녀의 연구 자료와 함께 사라졌다. 그녀의 연구 자료.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그녀가 개발한 획기적인 바이오 신약 기술이었다. 당시 그녀는 그 기술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강지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을 이용했고 그녀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그녀의 미래를 훔쳐 달아났다. 그리고 이제 그는 태아그룹의 CEO가 되어 혁신적인 기술력을 운운하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그 기술이 바로 그녀의 것이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에 순진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고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였다. 집에 도착해 민서를 재우고 난 뒤 유진은 낡은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태아그룹, 강지훈 CEO, 신임 대표,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그의 화려한 이력, 그가 이룬 성과, 그에 대한 찬사.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로 보였다. 그녀는 기사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 내려갔다. 강지훈은 6년 전 태아그룹에 입사하여 획기적인 바이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그 프로젝트는 현재 태아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어 있었다. 유진은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녀가 밤을 새워가며 완성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녀는 검색을 멈추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은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얼음장 같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7년,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의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얻었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고 딸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한 싸움이었다. 유진은 새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훔쳐간 자신의 기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술의 치명적인 결함 역시 알고 있었다. 강지훈이 애써 감추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결함. 강지훈, 그녀는 모니터 속에서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을 향해 낮게 속삭였다. 네가 만든 그 화려한 성, 내가 무너뜨려 줄게. 네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올 거야. 마트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시작된 악몽은 이제 그녀의 손에서 거대한 전쟁의 서막으로 변하고 있었다. 작고 오래된 아파트의 현관문을 닫자마자 할인마트의 소란함 대신 답답한 침묵이 유진을 짓눌렀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밴 좁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섰다. 민서는 오는 길에 버스에서 잠들었고 유진은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은 침대에 눕혔다. 담요를 덮어주자 아이는 기분 좋은 듯 웅얼거렸다. 그 평화로운 숨소리가 TV 속 강지훈의 목소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컵 들이켰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방금 마트에서 본 광경은 환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 아니, 그녀의 삶을 훔쳐간 그 남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가 딛고 선 그 자리는 원래 그녀의 것이어야 했다. 혹은 최소한 그들의 함께였어야 했다. 유진은 낡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7년 전의 기억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대학 연구실에서 만났다. 유진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바이오 엔지니어링 학도였고 지우는 카리스마 넘치고 야망 있는 경영학도 출신의 연구 기획자였다. 그는 유진의 잠재력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마음을 얻는 방법 또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진아,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단순한 논문이 아니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야. 그는 언제나 그렇게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말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고 그보다 더 깊이 자신의 연구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개발하던 것은 프로젝트 루시드, 프로젝트 UCID라고 불리는 뇌신경 신호를 분석하여 초기 단계의 치명적인 퇴행성 질환을 99% 정확도로 예측하는 AI 기반 진단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했고 지우는 그런 그녀를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우리가 이 기술을 완성하면 더 이상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없을 거야. 그들의 꿈은 순수해 보였다. 적어도 유진에게는 그랬다. 그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의 모든 연구 데이터, 핵심 알고리즘, 심지어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다. 그는 그녀의 파트너이자 연인이었고 곧 남편이 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녀는 기뻤다. 새로운 생명, 그리고 곧 완성될 위대한 기술.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해야 할 때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곧 일에 대한 열정 때문일 거라 애써 자신을 타일렀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시제품의 최종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이었다. 유진은 부푼 배를 안고 연구실에 출근했다. 하지만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강지우는 없었다.
그가 사용하던 책상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중앙 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젝트 루시드의 모든 원본 데이터와 백업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다. 그의 집은 비어 있었고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남은 것은 미안하다, 내 길이 아니다라는 6글자의 메모와 텅 빈 연구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남겨진 작은 생명뿐이었다. 그 후의 삶은 지옥이었다. 충격으로 조산의 위험까지 겪었던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연구실에서의 직위, 학계에서의 명성, 그리고 자신의 꿈까지도. 그녀는 오직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버텼다. 아이를 낳고 이름을 민서라고 지었다. 밝고 맑게 자라라는 뜻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단 하루도 밝은 적이 없었다. 유진은 주먹을 쥔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강지훈. 억눌렀던 분노가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였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영혼, 연구자 서유진을 죽인 살인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시체 위에 자신의 성을 쌓아 올렸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에는 태하바이오와 강지훈 CEO의 과거 인터뷰를 검색했다. 6년 전 그가 태하그룹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기사들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루시드를 프로젝트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태하그룹의 오너에게 직접 선보였다. 기사들은 그를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태하의 미래를 이끌 혁신가라고 칭송했다. 그녀는 기사에 첨부된 헬리오스의 기술 개요를 읽었다. 소름이 끼쳤다. 그것은 그녀의 논리와 문체, 그녀가 사용했던 고유한 데이터 변수명까지 그대로 복사된 것이었다. 그는 심지어 그것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녀가 세상에 나올 수 없으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임신한 채 버려진 가난한 여자가 거대한 태아그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의 오만함이 모니터 너머로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다. 7년 동안 그녀가 민서를 키우며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동안 그는 그녀의 기술로 부와 명예를 쌓아 올렸다. 그녀가 민서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동안 그는 최고급 슈트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인류애를 연설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을 서성였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억울함을 어디에 토해내야 하는가? 그녀는 그를 당장 찾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지금 그녀는 7년 전에 무력한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민서가 있었다. 지켜야 할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녀를 약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도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었다. 강지호는 이제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 그를 둘러싼 법무팀과 보안팀은 철옹성 같을 것이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접근조차 못하고 정신 나간 전처로 몰려 짓밟힐 것이 뻔했다. 그녀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전략으로. 유진은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먼지 쌓인 전공 서적들과 함께 낡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강지훈이 데이터를 삭제하기 직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복사해 두었던 프로젝트 루시드의 초기 개발 로그였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가 훔쳐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강지훈이 훔쳐간 그녀의 기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직전 막 발견해냈던
특정 데이터 패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오진 가능성. 당시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알고리즘을 연구 중이었지만 지훈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는 완성된 결과물만 급하게 훔쳐 달아났기 때문이다. 지금 태아그룹이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결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혹은 지훈이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유진의 눈이 빛났다. 그 결함. 그것이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다. 강지훈이 훔쳐간 바로 그 기술이 그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그녀는 민서의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지난 7년간 그녀는 엄마 서유진으로만 살았다. 하지만 이제 연구자 서유진을 다시 깨워야 할 때가 왔다.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민서야, 엄마가 우리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빼앗긴 건 반드시 되찾아올게. 이것은 더 이상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도둑맞은 진실을 되찾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한 명의 천재 과학자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 밤 이 좁고 초라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서유진은 잠에서 깼다. 민서가 깰까봐 조용히 거실로 나온 그녀는 어젯밤 켜둔 노트북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면 속 강지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배신감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조롱이자 거대한 적의 선전포고였다. 유진은 어젯밤의 분노가 차가운 이성으로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과학자였다.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문제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그녀의 본능이었다. 지금 그녀 앞의 문제는 어떻게 강지훈을 무너뜨리는가였다. 그는 거대한 태아그룹의 CEO였다. 돈과 권력, 최고의 법률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A사 용지를 꺼내 강지훈이라고 크게 썼다. 그리고 그 주위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태하그룹, 프로젝트 헬리오스, 언론, 주주. 거대한 성처럼 보였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에게는 아군이 필요했다. 하지만 7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채 아이만 키워온 그녀에게 아군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녀는 생각을 바꿨다. 나의 아군이 아니라 강지훈의 적을 찾아야 했다. 혹은 그에게 원한이 있거나 그의 성공에 의구심을 품은 사람. 유진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강지훈 개인이나 태아그룹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과거의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특히 프로젝트 헬리오스가 처음 발표되었던 6년 전의 기사들에 집중했다. 대부분은 찬사 일색이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사들 속에서 그녀는 아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진실탐사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의 박문호 기자가 쓴 짤막한 칼럼이었다. 제목은 해성인가 조작인가. 태아의 새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 그 기사는 헬리오스의 기술적 성과가 과장되었을 가능성과 강지훈이라는 인물의 경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다. 물론 그 기사는 곧 거대 언론사의 찬양 기사들에 묻혀버렸다. 유진은 박문호 기자의 이름을 검색했다. 그는 한때 메이저 언론사의 유능한 탐사보도 기자였으나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후 지금은 뜻이 맞는 몇몇과 함께 작은 매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태하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 박문호 기자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추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강지훈의 성공 신화에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었고 대기업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진짜 기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강지훈의 오만함에 의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혹은 최소한 모욕감을 느꼈을 사람이었다. 그녀는 박문호 기자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진실탐사 웹사이트는 허술했지만 제보용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다. 강지훈이 알게 된다면 그는 민서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근처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유진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공용 컴퓨터 앞에 앉은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새로운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박문호 기자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다. 너무 절박해 보여서도 안 되고 너무 모호해서도 안 되었다. 박문호 기자님, 6년 전 쓰셨던 해성인가 조작인가 칼럼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의문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강지훈 CEO가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을.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그녀는 메일에 프로젝트 루시드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다. 대신 강지훈이 발표한 헬리오스의 초기 알고리즘 코드명 몇 개를 정확히 적었다. 이것은 오직 내부자 혹은 핵심 개발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 이것이 그녀가 보낼 수 있는 신호였다. 진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일 오후 3시 서대문 역사박물관 3층 기증실에서 뵙고 싶습니다. 저는 붉은색 스카프를 메고 있겠습니다. 혼자 오셔야 합니다. 메일을 보낸 유진은 도서관을 나왔다. 심장이 격렬하게 울렸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그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직업적 명예와 기자로서의 본능을 걸고서라도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의 약점을 파고들 기회였으니까.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약속 장소인 서대문 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민서는 잠시 이웃집에 맡겼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와 같은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붉은색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지난 7년간의 절망이 이미 그녀의 두려움을 모두 태워버린 뒤였다. 약속 시간 10분 전, 그녀는 박물관 3층의 가장 구석진 기증실에 앉아 있었다. 평일 오후의 박물관은 한산했다. 멀리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숨을 죽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기증실 입구에 섰다. 낡은 트렌치 코트, 헝클어진 머리, 피곤해 절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그가 바로 박문호 기자였다. 박 기자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아마도 내부 고발자라면 좀 더 그럴싸한 혹은 최소한 비장한 모습의 사람을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치고 평범한 주부가 앉아 있었다. 그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메일을 보낸 사람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 기자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죠. 태아그룹 흠집내서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거나 아니면 경쟁사 끈앞풀이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쇼. 유진은 그의 무례함에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그런 경계심이 그가 진짜임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돈이나 스카우트 제의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강지훈이 훔쳐간 것을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 뿐입니다. 훔쳐가? 진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그래서 당신이 안다는 그 치명적인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근거는 있어? 박 기자는 팔짱을 끼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떠보려는 참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프로젝트 헬리오스. 지금 태아 바이오의 핵심이죠. 뇌신경 신호 분석을 통한 퇴행성 질환 조기 진단 시스템. 강지훈은 그 정확도가 99.8%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요? 이미 다 검증된 거 아니었나? 박 기자는 여전히 심드렁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거죠. 그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N3B라고 불리는 특정 유전자 변이 마커를 가진 환자군에게는 양성 반응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15% 이상 발생합니다. 시스템이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병이 진행 중인 겁니다. 박 기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N3B 마커 같은 전문 용어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당신 태아 바이오 연구원이었소? 지금은 아닙니다. 유진은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강지훈은 이 오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투자를 받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는 99.8%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가장 위험한 오류를 덮어버린 겁니다. 박 기사는 침을 삼켰다. 만약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선 거대한 의료 스캔들이자 사기였다. 잠깐, 그게 사실이라면 지난 6년간 왜 아무 문제도 터지지 않은 거지? 15%면 적은 수치가 아닌데 초기 단계니까요. 유진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 오류는 병이 완전히 발현되기 5년에서 10년 전 가장 미세한 신호를 잡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아직은 그 오진을 받은 환자들이 실제로 증상을 보일 시기가 되지 않았거나 혹은 증상이 나타나도 그것이 시스템 오류 탓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곧 재앙이 터질 거예요. 박 기사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수십 년간의 기자 생활 동안 수많은 제보자들을 만나봤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자처럼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핵심을 꿰뚫는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제보자는 처음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믿기 힘든 얘기군. 하지만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강지훈은 끝이야. 태아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나요? 왜 하필이면 이런 골방 신세인 나를 찾아왔지? 기자님은 6년 전에도 의심하셨으니까요. 유진은 붉은 스카프를 고쳐 매며 말했다. 아무도 진실에 관심 없을 때 기자님은 유일하게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압력에 맞서다 모든 것을 잃으셨죠. 저는 돈에 팔릴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싸울 기자가 필요합니다. 강지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총알은 기자님 같은 분만이 쏠 수 있으니까요. 박문호 기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유진의 얼굴을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절망과 그보다 더 깊은 결의를 바라보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그의 기자 인생을 바꿀 혹은 끝장낼 수도 있는 거대한 특종이라는 것을. 줬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을 믿어보지. 하지만 나도 바보는 아니오. 증거가 필요해. 당신이 말한 그 오류를 입증할 데이터. 하다못해 그것을 확인할 실마리라도.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USB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신원은 묻지 말아주세요. 여기엔 강지훈이 훔쳐간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원본, 아니 프로젝트 루시드의 초기 개발 로그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그 N3B 마커 관련 데이터의 존재를 암시하는 분석 노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기자님이 태아의 내부 시스템을 파고들 열쇠는 될 겁니다.
박문호 기자는 USB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에 전율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겠소. 만약 날 속인 거라면 저는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유진도 함께 일어섰다. 저는 강지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제 인생 전부를 걸고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낡은 박물관에 먼지 쌓인 공기 속에서 거대한 재벌을 향한 위험한 동맹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CEO 집무실은 빌딩의 최상층 100층에 위치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거대 도시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펼쳐졌다. 강지훈은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뒤 주문 제작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클래식 음악이 방 안을 낮게 채우고 있었고 공기는 그가 피우는 값비싼 시가 향으로 미묘하게 물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와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그게 보고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한 실장. 강지훈은 눈도 뜨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른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아그룹의 그림자로 불리는 한태석 실장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한 실장은 그룹의 법무팀이나 공식적인 보안팀 소속이 아니었다. 그는 강지훈이 CEO가 되기 전부터 그의 뒤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 온 인물이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 맹수처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움직임을 가진 남자였다. 한 실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보고를 이어갔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헬리오스 관련입니다. 진실 탐사라는 영세, 인터넷 매체의 박문호라는 자가 6년 전 자료를 들추고 있습니다. 최근 태아바이오의 전산망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도심의 스카이라인보다 더 차가웠다. 박문호, 잊고 있던 이름이었다. 6년 전 헬리오스를 런칭할 때 유일하게 지저대던 늙은 개. 그 쓰레기가 아직도 기자 행세를 하고 있었나? 6년 전에 뼈를 부러뜨려 놨다고 생각했는데 먹고 살기 힘든 모양입니다. 하지만 한 실장이 말을 이었다. 이번엔 좀 다릅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마치 내부 정보를 가진 것처럼 움직입니다. 저희 쪽 보안망을 건드린 걸 보면 N3B 마커 관련 데이터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강지훈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좁아졌다. N3B 마커. 7년 전 그가 서유진의 연구 자료를 훔칠 때 유일하게 완성되지 않았던. 하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덮어버렸던 바로 그 결함. 그는 그것이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다. 당시 관련 데이터를 처리했던 연구원들은 모두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해외로 쫓겨나거나 아예 다른 부서로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설령 그 결함을 안다 한들 뭐가 달라지지? 7년이야. 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 그건 결함이 아니라 이제 관리 가능한 변수일 뿐이지. 안 그런가?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신이라도 된 듯했다. 그 늙은 개가 짖는 게 거슬리는군. 강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누가 뒤에 있는지 알아내. 경쟁사인가? 아니면 퇴물들의 마지막 발악인가? 어느 쪽이든 다시는 펜대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 아니, 숨 쉬는 것도 귀찮게 만들어버려. 알겠습니다. 한 실장은 짧게 대답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강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서유진을 떠올렸다. 7년 전 7년 전 그가 서유진의 연구 자료를 훔칠 때 유일하게 완성되지 않았던. 하지만 그 결함을 안다 한들 뭐가 달라지지? 7년이야. 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 그건 결함이 아니라 이제 관리 가능한 변수일 뿐이지. 안 그런가? 그는
낡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순진하고 총명했던 여자.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뱃속에 아이는 낳았을까? 그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죄책감은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성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 혹은 정리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와 함께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자신을 원망할 힘조차 잃었을 거라 확신했다. 그녀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그 시각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진실탐사 사무실에서 박문호 기자는 담배 연기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유진이 준 USB가 꽂힌 노트북과 알아보기 힘든 코드들이 가득한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준 열쇠를 가지고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태아의 방화벽을 조심스럽게 탐색했다. 그는 유능한 해커는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의 취재 경험으로 다져진 인맥이 있었다. 한때 그가 거둬주었던, 지금은 보안업계의 숨은 고수가 된 후배에게 익명으로 분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방금 전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배님,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이거 괴물입니다. 겉보기엔 완벽한데 이 N3B라는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전체가 거짓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은폐입니다. 이거 터지면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 기사의 손이 떨렸다. 유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아니, 사실 그 이상이었다. 이것은 거대한 사기극을 넘어선 잠재적인 대량 살인이 될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기사를 쓰고 싶었지만 참았다. 강지훈과 태아는 이 정도 증거만으로는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이다. 더 확실한 것, 그들이 반박조차 할 수 없는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덩치 좋은 남자 두 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사채업자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저 동네 양아치처럼 보이기도 했다. 당신이 박문호 씨? 여기가 월세를 넉 달이나 밀렸다며? 건물주께서 당장 방 빼래. 이것 싹 다 드러내. 그들은 다짜고짜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나가. 박 기자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명이 박 기자의 노트북을 집어 들려 하자 그가 필사적으로 달려들어 막아섰다. 이건 안 돼. 몸싸움이 벌어졌고 박 기자는 힘없이 밀려나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남자는 노트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산산조각이 났다. 이건 경고야, 영감님. 남자가 박 기자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속삭였다.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 감히 냄새를 맡아. 다음엔 노트북이 아니라 당신 뼈가 부러질 줄 알아. 그들은 박 기자의 낡은 책상 위에 밀린 월세라며 몇 푼 안 되는 돈을 던져놓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폐허가 된 사무실에 혼자 남은 박 기자는 부서진 노트북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한태석 실장의 방식이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가장 비참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짓밟는 것. 하지만 그의 눈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SD카드를 꺼냈다. 유진이 준 원본 데이터는 이미 다른 곳에 백업해둔 뒤였다. 한편 유진은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아침에 민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민서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거미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는 박 기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와 미리 약속한 대로 매일 아침 지역 신문의 구인란을 확인했다. 성실한 가족을 찾습니다. 서대문구 역사박물관. 박 기자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광고는 바뀌어 있었다. 긴급 보수 공사로 임시 휴업, 붉은 스카프.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위험,
하지만 계속한다는 뜻이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유진은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마트 계산대에 섰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야 한쪽 구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마트 주차장 건너편 길가에 서 있는 차였다. 차 안에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온몸의 감각이 그 차를 향해 곤두섰다.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희미한 시선. 그것이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강지훈의 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그녀의 정체는 모르지만 박 기자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그녀의 낌새를 눈치챘을 수도 있었다. 그날 밤 한태석 실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검토하고 있었다. 박문호 기자의 최근 동선을 감시하며 찍은 사진들이었다. 대부분은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 폐지 줍는 노인과 대화하는 모습. 그러다 그의 손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서대문 역사박물관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박 기자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상대는 여자였지만 뒷모습만 찍혀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의 여자.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여자의 목에 둘러진 낡고 빛바랜 붉은색 스카프. 한 실장은 붉은 스카프라는 단어가 오늘 아침 박문호가 신문에 낸 그 이상한 광고 문구와 일치한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가 박문호에게 정보를 흘린 제보자일 것이라 직감했다. 이 여자, 찾아내. 그가 부하에게 사진을 던지며 명령했다. 박물관 주변 CCTV. 그날 박문호와 접촉한 모든 여자를 샅샅이 뒤져 이 붉은 스카프를 맨 여자를 찾아내. 보이지 않던 압박이 이제 서유진의 목을 향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문호 기자, 사무실의 폐허. 그 소식은 유진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지만 신문 구인란의 그 절박한 암호, 긴급보수 공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지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그의 사냥개인 한태석 실장이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녀를 향한 감시의 시선이 한동안 사라진 듯 했지만 유진은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아직 그녀가 서유진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들은 붉은 스카프를 두른 의문의 제보자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다. 그들이 박문호 기자의 뒤를 캤다면 박물관 CCTV도 확인했을 것이다. 흐릿한 영상이라도 그들의 기술력이라면 결국 그녀의 신원을 특정할 실마리를 잡게 될 터였다. 유진은 초조했지만 그 초조함이 오히려 그녀의 머리를 더 차갑게 식혔다. 박 기자가 확보한 오류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강지훈은 얼마든지 꼬리를 자를 수 있었다. 관리상의 실수였다. 해당 연구원은 이미 퇴사했다고 변명하면 그만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끝날 확률이 높았다. 그녀에게는 그 프로젝트 헬리오스가, 아니 프로젝트 루시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창조물임을 입증할 원본 증거가 필요했다. 강지훈이 훔쳐간 것은 완성본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그 기술의 설계도이자 출생 증명서가 남아 있었다. 바로 7년 전 연구실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백업해 두었던 외장 하드 드라이브. 문제는 그 하드 드라이브가 지금 그녀의 손에 없다는 것이었다. 7년 전 강지훈이 사라진 직후 그녀는 충격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당시 그녀는 연구실의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 낡은 전공 서적들 사이에 그것을 숨겼다. 하지만 그 연구실은 이미 오래전에 태아그룹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녀의 모든 개인 물품들은 다른 수십 개의 망한 회사 자산들과 함께 어딘가의 창고에 처박혀 있을 터였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켰다. 그녀가 일했던 루시드랩의 청산 절차와 태아그룹의 인수합병 자료를 뒤졌다. 그녀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자산관리 자회사와 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제3데이터 보관 창고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곳은 죽은 데이터와 잊힌 자산들의 무덤이었다. 유진은 자신이 그곳에 가야 함을 알았다. 한태석의 팀이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그들이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전산망을 뒤져 그녀의 옛 물품들을 찾아내기 전에 그녀가 먼저 도착해야 했다. 이것은 시간 싸움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유령이 되어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민서를 이웃집에 간신히 하룻밤만 맡겼다. 아이가 급성 장염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모자라 야간 급여 아르바이트를 가야 한다는 눈물겨운 거짓말과 함께였다. 검은색 후드티와 바지, 편안한 운동화, 7년간 입어본 적 없는 전투적인 복장이었다. 그녀는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며 늦은 밤 경기도 외곽의 창고 지역에 도착했다. 거대한 창고 건물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CCTV 카메라가 번쩍였다. 하지만 유진은 두렵지 않았다. 7년 전 이루시드랩의 초기 네트워크 보안망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물론 태아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겠지만 근본적인 아키텍처는 그녀의 논리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창고의 정문이 아닌 뒤편의 낡은 배전 시설로 향했다. 그곳에는 건물 전체에 네트워크 케이블이 모이는 오래된 정션 박스가 있었다. 유진은 준비해간 소형 버너 노트북과 자체 제작한 접속기를 꺼냈다. 7년 만에 다시 만지는 차가운 기기들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접속했다. 태아의 1차 방화벽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정면으로 뚫지 않았다. 대신 그녀 자신이 설계했던 백도어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그것은 시스템 관리자였던 자신만이 알던 비상 통로였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루시드랩 자산이 보관된 C4 구역의 CCTV 영상을 5분 단위로 루프루프 시켰다. 또한 해당 구역의 출입문 센서와 무게 감지 센서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시켰다. 이제 그녀에게는 3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30분 뒤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리셋되어 비상 경보를 울릴 것이다. 한편 같은 시각 한태석의 사무실은 전쟁터였다. 찾았습니까? 그가 담배를 비벼 끄며 물었다. 예, 실장님. 박물관 CCTV의 흐릿한 영상을 수백 번 돌려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돌렸습니다. 태아그룹의 전 직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78% 일치하는 인물을 찾았습니다. 부하 직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누구야? 한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유진입니다. 7년 전 해산된 루시드랩의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지훈 대표님의 전처입니다. 한태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얼음 같은 무표정.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각 깨달았다. 단순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돌아온 것이다. 그 여자가 가져갔을 만한 물건. 루시드랩 관련 자산이 보관된 곳은 경기도 제3데이터 보관 창고입니다. C4 구역입니다. 전 팀을 당장 거기로 보내 샅샅이 뒤져. 그 여자를 잡아. 한태석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유진은 어두운 창고 안을 헤매고 있었다.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C4 구역. 거대한 선반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다. 루시드랩이라고 적힌
낡은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기 시작했다. 서유진. 하지만 상자들은 뒤죽박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 번호를 기억해냈다. L7. 그녀는 상자들의 바코드를 훑었다. L7. 저기 있다. 선반 가장 위쪽,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빈 상자를 밟고 올라서서 위태롭게 팔을 뻗었다. 손끝에 상자가 닿았다. 그녀는 상자를 끌어내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가 사방으로 퍼졌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낡은 전공 서적, 빛바랜 사진, 그리고 책들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검은색 파우치, 그 안에 딱딱한 감촉, 외장 하드 드라이브였다. 그녀가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이었다. 창고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다. 사구역이다. 흩어져서 찾아. 한태석의 부하들이었다. 유진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품에 꼭 안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거대한 선반과 선반 사이에 가장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둠 속에 자신을 숨겼다. 이쪽이다. 한 남자가 그녀가 떨어뜨린 상자를 발견했다. 손전등 불빛이 유진이 숨은 곳 바로 옆 통로를 비췄다. 묵직한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유진은 눈을 감고 숨을 참았다. 제발, 제발, 지나가. 불빛이 그녀의 코앞을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그녀가 숨은 틈을 보지 못하고 통로 끝으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소리쳤다. 다른 쪽에서도 보고가 들려왔다. 여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유진이 이미 물건을 가지고 빠져나갔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빌어먹을. 늦었군. 출입구 CCTV 확인해. 이 근방 전부 차단해. 남자들이 우르르 참고 밖으로 다시 몰려나갔다. 유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하드 드라이브를 확인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이었고 민서의 미래였으며 강지훈을 향한 사형 선고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유령처럼 창고를 빠져나왔다. 경기도의 낡은 창고에서 유령처럼 빠져나온 서유진은 다시 도시의 익명성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점퍼 주머니 속에는 7년의 세월과 억울함을 증명할 차가운 하드 드라이브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태석의 팀이 자신을 서유진으로 특정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강지훈의 전철을 쫓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의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태하그룹 100층의 CEO 집무실은 냉전 시대의 지휘 통제실처럼 차가웠다. 한태석 실장은 평생 처음으로 실패를 보고하고 있었다. 제3창고에서 놓쳤습니다. 이미 물건을 빼돌린 뒤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지만 강지훈은 그 미묘한 틈새로 새어나오는 패배감을 놓치지 않았다. 물건, 그깟 낡은 상자가 뭐 대수라고. 강지훈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비웃었다. 상자가 아닙니다. 한 실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 여자를 특정했습니다. 서유진 대표님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루시드랩의 자산 데이터를 노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녀가 박문호의 제보자였습니다. 서유진.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집무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불쾌함과 경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녀의 그 순진하면서도 고집스럽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래서 가난에 찌든 여자가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발악하는 거겠지. 강지훈은 애써 태어난 척 의자에 다시 몸을 기댔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원본 데이터는 전부 내 손에 있어. 그녀가 가진 건 기껏해야 쓰레기 같은 초기 로그 파일 뿐이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실장이 반박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백도어를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 강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장 그 여자를 찾아내. 민서, 그 아이도 함께 있겠지. 그 아이 명단, 유치원, 거주지, 싹 다 뒤져서 내 앞에 데려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의 자신감은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 아니라 그녀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N3B 마커의 진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녀는 창고에서 탈출한 직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웃집에 맡겼던 민서를 데리고 곧장 은신처로 향했다. 그곳은 박문호 기자가 마련해둔 수십 년간의 취재 활동 중 알게 된 한 인권 변호사에 비어있는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이게 뭡니까? 박 기자는 유진이 내민 하드드라이브를 보며 침을 삼켰다. 그는 지난번의 습격으로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사과할 시간에 이거부터 봅시다. 박 기자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준비해온 오프라인 전용 노트북의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박 기사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로그가 아니었다. 프로젝트 루시드의 알파 버전부터 베타 버전까지 모든 개발 일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날짜와 시간이 찍힌 수백 개의 비디오 로그 파일이었다. 박 기자가 파일을 클릭하자 7년 전에 훨씬 젊고 생기 넘치던 서유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테스트 3, B, N, 3B 마커 변수에서 여전히 12%의 오진율 발생, 알고리즘 수정 필요. 그녀는 카메라 웹캠을 향해 자신의 연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습관이었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말로 설명하며 정리하는 방식. 더 있었다. 강지훈에게 보냈던 이메일 초안들. 지훈 씨, N3V, 변수 해결 없이는 절대 상용화 안 돼요. 이건 윤리 문제예요. 그녀의 간절한 경고가 담긴 메모들. 이것은 강지훈이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그는 알면서도 훔쳤고 알면서도 덮었다. 이 미친 자식. 박 기자의 붕대 감은 손이 분노로 떨렸다. 이것만 있으면 아니요. 유진이 그를 막아섰다. 이걸 지금 터뜨리면 태아그룹은 오류 수정 작업 중이었다고 둘러댈 겁니다. 강지훈은 법무팀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대 로펌을 상대로 지루한 진실 공방을 하다 지쳐 쓰러질 겁니다. 박 기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복수심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럼 어쩔 생각이오. 강지훈은 오만해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죠. 그 오만함을 이용해야 해요.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태아그룹 이사회에 강지훈에게 불만을 품은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의 독주에 밀려난 구 경영진들이나 그의 성과에 의심을 품은 경쟁자들이요. 유진은 전략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증거를 언론이 아닌 태아의 내부에 흘리기로 했다. 익명으로 태아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한성바이오와 태아그룹의 2대 주주인 원로이사에게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치명적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낼 것이었다. 물론 비디오 로그나 원본 데이터는 아니었다. 그들의 의심을 자극할 만한 N3B 마커 관련 데이터의 조작 정황과 프로젝트 루시드와 헬리오스의 코드 유사성 비교표뿐이었다. 작전은 즉각 실행되었다. 박 기자의 인맥을 통해 조작된 보고서는 철저히 익명으로 경쟁사와 원로이사의 손에 들어갔다. 결과는 유진의 예상대로였다. 강지훈의 집무실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대표님, 한성바이오에서 우리 핵심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헬리오스의 안정성 데이터에 대한 긴급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히 강지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서유진과 박문호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내부의 쥐새끼들이 감히 늙은 여우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게로군. 좋아, 한 실장. 예, 대표님. 그 늙은 이사들, 그들이 가진 약점, 비리, 전부 다 긁어모아. 한성바이오에는 우리 법무팀을 보내. 그리고 서유진, 그 여자가 아직 서울에 있겠지. 민서라는 아이가 그 여자의 유일한 약점이야. 그 아이를 보호할 준비를 해. 강지훈은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의 잔인하고 즉흥적인 반응은 이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주들 사이에서 강지훈 리스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다. 이 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 강지훈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2단계 성과 발표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정면 돌파하고 반대 세력을 색출해 숙청할 계획이었다. 그는 새로운 조작된 성공 데이터를 발표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할 생각이었다. 이 소식은 박문호 기자의 정보망을 통해 즉시 유진에게 전달되었다. D-Day가 잡혔군. 다음 주 금요일 태아그룹 본사 100층 대회의실. 유진은 은신처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작은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 기자님. 유진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강지훈이 스스로 무덤을 팠네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 담긴 7년 전 자신의 비디오 로그. 그것이 강지훈의 화려한 발표를 중단시킬 비수가 될 터였다. 운명의 날, 태아그룹 본사 100층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창밖은 눈부시게 맑았지만 두꺼운 방탄유리 안쪽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아그룹의 모든 이사진이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강지훈은 회의의 주재자로서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젯밤 한태석 실장이 서유진의 은신처를 급습했지만 그녀는 이미 민서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강지훈은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판단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강지훈이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반란을 주도했던 박 이사를 비롯한 원로 이사들을 천천히 훑었다. 최근 그룹의 핵심 자산인 프로젝트 헬리오스에 대해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리며
경영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모든 의혹을 일소하고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다. 회의실 전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헬리오스 2단계 완벽을 향하여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강지훈은 일어서서 마치 세상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유려하게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조작된 완벽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데이터들을 띄웠다. 이 사진의 일부는 감탄했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다. 보시다시피 헬리오스는 완벽합니다. 경쟁사 한성바이오가 제기하는 특허 문제는 단순한 트집에 불과하며 내부에서 제기된 안정성 문제는 글쎄요, 낡은 사고방식에 갇힌 몇몇 분들의 기우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파를 숙청할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낡은 오피스텔. 서유진은 박문호 기자와 함께 여러 대의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박 기자가 미리 작성해둔 모든 증거 자료가 첨부된 폭로 기사가 업로드 직전 상태로 대기 중이었다. 다른 화면에는 박 이사가 몰래 켜둔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이사회의 음성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서는 헤드폰을 쓴 채 만화 영화에 빠져 있어 이 숨막히는 순간을 알지 못했다. 유진은 강지훈의 오만한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7년 전 자신을 속삭이며 사랑을 고백하던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는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입니다. 강지훈이 조작된 데이터의 정점을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박문호 기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게시 버튼을 눌렀다. 단독 태아그룹 강지훈 CEO 7년간의 사기극. 헬리오스는 도둑 맞은 기술. 치명적 결함 은폐. 기사는 진실 탐사 서버를 통해 즉시 국내 모든 주요 언론사, 증권사, 그리고 포털 사이트로 일제히 전송되었다. 동시에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이사의 개인 이메일로도 발송되었다. 회의실 안. 강지훈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는 순간이었다. 잠깐, 박 이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그를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강 대표, 그 완벽한 데이터에 대해 내가 흥미로운 비교 자료를 좀 보여줘도 되겠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박 이사님. 회의 진행 중입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보안. 회의를 방해하는 분은 퇴장시키시오. 한태석 실장이 입구 쪽에서 움직이려 했다. 한 실장, 꼼짝 마. 박 이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7년 전 태아그룹 창업주와 함께 회사를 일군 원로였다. 이게 내 마지막 직무다. 강 대표, 당신이 말하는 그 낭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서 끝장을 봅시다. 박 이사는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연단으로 걸어가 자신의 USB를 메인 콘솔에 꽂았다. 강지훈의 화려한 그래프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이 떠올랐다. 강지훈은 당황했다. 저걸 당장 꺼. 저건 승인되지 않은,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이 밝아지며 7년 전의 낡은 연구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지쳐 보이지만 총명함으로 빛나던 서유진의 얼굴이 가득 찼다. 그녀는 웹캠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테스트 3, B, N3B 마커 변수에서 여전히 12%의 오진율 발생. 환자를 정상으로 오진하는 심각한 오류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상용화 안 돼. 이건 윤리 문제야.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 사진은 화면 속의 낯선 여자와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강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강지우는 숨을 헐떡였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는 내게 원한을 품고. 조작이라고? 박 이사가 차갑게 웃었다. 화면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다. 서유진이 강지훈에게 보냈던 이메일 초안. 지훈 씨, N3B 변수 해결 없이는. 이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이 분할되며 왼쪽에는 프로젝트 루시드의 원본 코드가, 오른쪽에는 프로젝트 헬리오스의 코드가 나타났다. 치명적인 결함을 숨기기 위해 교묘하게 수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두 코드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 사진의 주머니 속에서 동시에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재난 문자처럼 알림이 쏟아졌다. 속보, 단독, 박문호 기자의 기사가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다. 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헤드라인을 읽었다. 태아그룹, 강지훈, 사기, 결함 은폐.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의 화려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의 오만함이 탄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강지훈은 비틀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는 연단으로 달려들어 메인 콘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화면 속의 서유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7년의 시간을 넘어 이사회 한가운데서 그를 심판하고 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룹에게 이런 짓을.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 고함이 터져 나왔다. 한태석 실장은 이 모든 광경을 입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었던 남자가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강지훈 개인이 아니라 태아그룹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제 강지훈은 그룹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보안팀 100층 회의실 입구를 봉쇄해. 아무도 못 나간다. 그리고 검찰에 연락하지. 강지훈은 모든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화면 속의 서유진은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 슬픈 눈빛이 그가 훔쳐간 7년의 무게를 묻고 있었다. 태아그룹 100층 대회의실의 시간은 그 순간 정지했다. 강지훈의 일그러진 얼굴과 7년 전 서유진의 차분한 얼굴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기괴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사들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울려 퍼진 박문호 기자의 속보 알림은 강지훈의 화려했던 제국에 울려 퍼지는 장송곡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저자를 당장 끌어내. 한 이사가 손가락을 떨며 소리쳤다. 그룹을 망가뜨린 사기꾼, 보안팀, 뭐 하고 있어. 고함과 비명이 뒤섞였다. 하지만 한태석 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몰락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강지훈이 아니라 태아그룹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제 강지훈은 그룹의 가장 큰 암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것은 순식간이었다. 박문호 기자의 기사가 터지자마자 헬리오스 시스템의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과 주주들의 고발장이 검찰청에 폭주했다. 그것은 긴급 체포 사유로 충분했다. 강지훈은 자신이 군림하던 100층에서 자신이 조롱했던 바로 그 진실의 영상 앞에서 수갑을 차야 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텅 빈 눈동자로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태아 쇼크는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혁신의 아이콘에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연일 강지훈의 파렴치한 과거와 서유진이 겪었던 7년간의 고통을 대서사시처럼 다루었다. 세상은 그녀를 어둠 속에 묻혔던 천재, 진실을 되찾은 영웅이라 불렀다. 몇 주가 흘러 거대한 폭풍의 눈이 어느 정도 지나간 후였다. 서유진은 태아그룹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녀를 부른 사람은 강지훈의 숙청 작업에서 살아남아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박 이사였다. 그는 100층이 아닌 소박한 10층의 임시 회의실에서 깊게 주름진 얼굴로 유진을 맞이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룹을 대표해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 박사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경외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아니었다면 태아그룹이, 아니, 수많은 환자들이 어떤 재앙을 맞았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는 듯했다. 그는 본론을 꺼냈다. 서 박사님, 그룹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프로젝트 헬리오스는 폐기되었습니다. 박사님의 프로젝트 루시드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태아 바이오의 대표 자리든 독립연구소의 소장 자리든 박사님이 원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박사님께 진 빚을 갚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7년 전, 아니 평생을 꿈꿔왔던 제안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연구소, 무한한 지원, 그리고 되찾은 명예, 그녀가 이 모든 싸움을 시작했던 이유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이사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태아그룹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박 이사의 눈이 커졌다.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제 연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괴물은 그것을 자신의 탐욕을 위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아그룹이라는 시스템은 그 괴물이 자라나는 것을 방조했고요. 그녀는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논리에 제 연구가 휘둘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강지훈은 사라졌지만 이 건물에는 여전히 저의 7년의 고통과 그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제 딸 민서에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오롯이 제 방식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 이사는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과 진실을 위해 싸웠던 것이다. 유진은 대신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다. 프로젝트 루시드의 원천 기술 특허권 완전 반환, 그리고 7년간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녀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다. 그것만이 그룹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강지훈에 대한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그가 법정에 서는 날이면 방송사 헬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그는 자신이 훔친 기술의 결함을 완벽히 알면서도 수천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고 시장을 기만했으며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그는 결국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배임, 사기 등 수십 개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태석 실장은 마지막 순간 강지훈을 버리고 그룹을 보호했다는 명목으로 법망을 피해갔지만 결국 업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박문호 기자는 진실탐사의 사무실을 여의도의 번듯한 빌딩으로 옮겼다. 그는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하며 여전히 날카로운 펜으로 거대 권력의 어둠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차가운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따뜻한 봄 햇살이 도시를 감싸던 어느 날 오후, 서유진은 민서와 함께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할인마트의
마감, 세일 시간에 쫓기지 않았다. 그녀의 복장이나 표정 어디에도 7년간의 그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태아그룹에서 받은 막대한 보상금으로 루시드 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연구 재단을 설립했다. 강지훈처럼 야망의 눈이 먼 자가 아니라 돈이 없어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제3의 서유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녀는 다시 연구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민서가 그린 그림이야. 민서가 스케치북을 들고 달려왔다. 할인마트에서 엄마의 눈물만 바라보던 아이는 이제 없었다. 스케치북에는 커다란 집과 활짝 웃고 있는 엄마와 자신의 모습이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다. 유진은 민서를 끌어안고 그 뺨에 입을 맞췄다. 유진은 눈을 감고 따스한 봄 햇살을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7년.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딸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전처도 비운의 천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서유진이었고 민서의 엄마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와 딸의 진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우리 민서,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모녀의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